35년, 책 제목이 35년, 좀 특이하죠? 이 책은 35년인데, 1910년 8월 29일 국건 피탈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의 일제식민지 35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일제식민지 35년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매 5년을 한 권에 담아서 일제의 포괄적인 식민지 정책, 그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과 독립운동가들의 저항, 그리고 친일파들의 부역의 역사를 담당하게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작가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던 선열들의 치열한 투쟁과 그 반대편에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을 소개하는 데 많은 공을 쏟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원형이 바로 35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뭔가 비장함이 묻어 나옵니다. 박시백 선생님의 사진인데 뒤에 보면 풋풋하게 보이는 게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마치 무슨 교도소 형무소 앞에서 서서 뭔가를 이제 응시하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시백님은 제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한겨레의 만평으로 데뷔했다. 스토리가 있는 시사 만화 박시백의 그림 세상으로 독자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 후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그렸고, 이 35년이라는 책이 총 7권으로 나타났고, 지금, 이 책이 지금 마지막 권입니다. 41년부터 45년까지 마지막 길, 밤이 길더니 먼 동이 튼다. 작가의 말에 보면 뭔가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해 오자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이 선조는 아주 고집이 센 왕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진짜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바로 피난길에 갔는데, 이제 문제는 제 한 몸 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선조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되살리기 위해 꼼수를 냈다. 일본군을 패퇴시킨 것은 오로지 명나라 군대의 힘이요, 조선의 군대가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임진왜란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운 장수들보다 명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한 신하들의 공을 더 높아지게 되었다. 선조를 호종해 의주까지 피난했던 신하들이다. 자신을 호종한 신하들의 공이 높아지니 그 중심인 선조 역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 우리 역사에 참 어떤 비굴한 한 장면이네요. 박시백님은 이 임진왜란을 빗대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어려서 비슷한 일을 들은 적이 있다. 8.15 해방은 오로지 미군의 덕이요, 원자폭탄 덕이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선조처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선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널리 퍼뜨린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일제강점 35년의 역사는 부단한 그리고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다. 비록 독립을 가져온 결정적 동인이 일본군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설명은 무지 혹은 의도적인 왜곡이다. 자학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 세대가 훌쩍 넘는 3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줄기차게 싸웠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국경을 넘었고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삼원보, 룽찡, 블라디보스토크, 이루쿠츠크, 모스크바, 베이징,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워싱턴, 파리 등등 총을 들었고 폭탄을 던졌으며 대중을 조직하고 각성시켰다. 그 어떤 고난도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다. 그들이 있어서 일제식민지 35년은 단지 치욕의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움을 간직한 역사가 되었다. 시대의 요구에 앞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응답했던 사람들, 그들의 정신, 그들의 투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리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반한 이들도 기억해야 된다. 일정에 협력한 대가로 그들은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집안을 일으켰다. 나아가 해방 후에도 단죄되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뿐인가 민족 교육인이니 민족 언론인이니 현대문학의 거장이니 하는 명예까지 차지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로, 친일부역자는 친일부역자로 제 위치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결국 박시백님은 독립운동가들과 친일부역자를 철저하게 구분짓고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가 봅니다. 결국 그 일제강점
35년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 알리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맨 먼저 1940년대 초기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만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히틀러는 그 영국 점령을 포기하고 어디를 노리냐면 이제 소련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동쪽에 사는 열등민족인 슬라브족이라고 그랬죠. 그걸 아시아 쪽으로 쫓아버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소련을 치자. 그러면서 소련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목 작전명이 바로사. 바로 치자 이거죠. 바로사 작전이라고 명명된 소련 침공 작전을 개시한다. 독일 병력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330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격전, 속도전으로 여기서 독일에서 소련을 밀고 나가는 그런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AA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아르헨겔스크 여기서 A로 시작하죠. 아르헨겔스크에서 여기 보면 카스피해에 있는 아스트라한까지 있는 아르헨겔스크에서 아스트라한까지 있는 이 선까지 이제 공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죠. 당시 스탈린은 이분이 스탈린인데 스탈린은 뭐 설마 독일이 우리를 치겠냐 하면서 그렇게 그 독일이 침공한다는 정보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독일은 1941년 6월 22일 한여름이죠. 하지죠. 하지 때 소련의 국경선을 바로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뭐 전부 잠들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기습 공격으로 개전 첫날에는 떠보지도 못한 전투기 1200대가 파괴되었죠. 그 초기 몇 달 사이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 100km 앞까지 진격했으며 남부 집단군은 키예프를 점령했다. 여기 모스크바인데 이 100km 앞까지 지금 이 전선을 다 구축해갖고 여기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 소련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두 차례를 실시해가지고 사실 독일보다 공업 생산량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인구도 더 많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냐면 1937년과 38년에 그 대숙청으로 인해서 우수한 장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건데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숙청해버리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여기서 얻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 독일군은 사람은 적지만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연구 끝에 현대전에 걸맞는 전술을 개발했고 실제 전투를 통해서 경험도 쌓은 정예부대였다. 약 한 5개월 동안 소련군은 약 70만 명이 죽었는데 독일군은 70만 명 죽었는데 소련은 약 3배 더 많은 2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제 혹한의 겨울이 독일군에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죠. 역시 그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때 스탈린은 지하철역에서 당대회를 열고 조국을 위한 항전을 호소했다. 막 이렇게 조국을 지키자 하면서 스탈린의 그 항전에 대해 국민들이 호소하고 뜨겁게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소련군이 점점 더 우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시가전 양상으로 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양측 합쳐 2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치열했는데 결국 독일군이 괴멸적 타격을 입고 항복했다. 그럼 스탈린그라드는 스탈린이 관계된 전투인가? 그리고 레닌그라드는 포위된 채 3년에 걸쳐 방어전을 폈고 마침내 독일군을 패퇴시켰다. 근데 사실 이때 같은 그 주축국인 일본이 독일을 도와서 소련을 쳤으면 이제 세계 지도가 바뀌었을 텐데 이때 일본은 관심이 딴 데 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관심이 가 있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그동안 이 일대를 식민지로 지배해 왔는데 독일이 이쪽을 영국하고 프랑스를 치다 보니까 이제 전투하느라 관심이 없으니까 이 기회를 타서 이제 동남아를 먹자. 이런 심산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일본은 소련하고 41년 4월에 중립조약을 체결하고 그 소련 침공이 아닌 그 인도차이나 전역의 지배를 확보하고 남방 진출을 계속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 프랑스 비시 정권과 교섭해 극동 방어 형식으로 인도차이나 진주를 전개했다.
미국이 눈치를 채고 근데 아주 날카롭게 반응했죠. 미국 내 모든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등 전력 자산의 일본 수출을 금지.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이 수입하는 석유가 80%가 미국산이었는데 이걸 일본에 금지를 시키니까 일본은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미국과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일본은 주전론자인 육군 대신 도조 히데키가 총리를 겸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언제? 1941년 12월 1일 드디어 전쟁이다. 근데 일본은 그 해군 책임자가 해군 제독이 야마모토 이소로쿠인데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생산력을 비교해서 일본이 정말 그 10배 이상 일본이 안 된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전략은 초기 기습으로 승리해서 미국을 평화협정으로 끌어내자. 이게 이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처럼 빨리 승리하고 협상으로 끌어내서 좋은 그 이권을 차지하자. 이게 목적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은 그 세계대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일본과 싸우는 장제스 정부에도 무기와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어떤 그 무역 쪽으로만 지금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도 그 미국도 일본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 아마 벌써 1940년 5월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에 전진 배치시켰어요. 이렇게 태평양 함대가 일본을 겨냥해서. 그리고 일본에 항상 레이더망을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일본의 작전은 또 기가 막힙니다. 1941년 12월 7일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그 태평양 함대를 일본이 치는데 이 가깝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멀리 돌아가서 이쪽 하와이를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항공모함에서 폭격기가 발진했다.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에 대한 폭격기 시작된 것이다. 일본은 그 항공모함에 기반을 둔 항공전을 이때 펼치죠. 이때 항공모함이 굉장히 일본이 발달했는 거야. 미국의 주력 전함 5척이 격침되고 200여 대의 전투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2,000명 가까운 미군이 사망했다. 놀라운 성과죠, 초기에. 진주만 공격과 동시에 말라야, 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공격도 개시했고 초기 5개월 동안 일본인이 거둔 성과는 찬란했다. 싱가포르와 영국 해군 기지가 함락되었고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했다. 동인도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또한 이때 그 필리핀에는 누가 있었냐면 미국의 메가드가 있었는데 이 메가드 군대도 패퇴시켰다. 그러니까 버마에서도 영국군을 패퇴시켜 버마 현재의 미얀마, 중국으로의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괌섬, 뉴기니, 솔로몬 제도가 차례로 일본군에 점령되었다. 이 빨갛게 채워진 부분이 전부 이제 일본인이 점령했죠. 그러면 이제 협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미국은 우리는 노 협상은 안 하고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이다 하면서 오히려 대일 선전 포고를 한다. 이때 미국이 암호전으로 그 일본의 암호를 해독해서 미드웨이 공격 계획을 찾아냅니다. AF가 미드웨이라는 걸 알아내고 42년 6월 미드웨이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된다. 일본군은 이때 보급품에서도 미국의 게임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 등을 보급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1943년 1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처칠과 루스벨트는 영국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이 전쟁의 종결은 추축국에 무조건 항복시키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이때는 이제 소련이 독일을 한참 공격해 나가던 때라서 이 독일이 다시 이제 미국에게 SOS를 보냅니다. 빨리 미국이 이제 도와주면 이제 독일을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파리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44년 6월에라 이제 밀어붙이죠. 소련과 미국 그 양공 작전 협공을 받아가지고 결국 독일은 베를린으로 들어오고 소련군이 벙커 가까이 진격해오자 이 히틀러는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에바와 비밀 결혼식을 올린 후 45년 4월 30일 동반 자살을 한다.
벙커에서 그리고 둘의 시신은 사전 명령에 따라서 부하들에 의해서 불태워졌다. 결국 히틀러는 뭐야? 전쟁을 일으켜 유럽을 온통 전쟁터로 만들고 소련을 침공해 수백만 명의 병사와 10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죽게 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 수백만,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정치범, 소련군 포로를 학살했다. 한편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43년 7월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면서 실각 구금되어 가지고 히틀러가 보낸 독일군 특공대가 이 무솔리니를 구출해서 이 나치 독일의 계례 정부인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독일군이 폐색이 짙어지자 국외로 탈출을 기도했는데 그 반파시스트인 파르티잔에게 붙잡혀 총살된다. 이때가 45년 4월 28일이다. 근데 무솔리니와 그의 여인 클라라 페타치의 시신은 밀라노의 로레토 광장에 거꾸로 매달렸다. 여기 보면 무솔리니와 클라라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졌네. 어우, 끔찍하다, 야. 이제 추축국 중에서 남은 것은 일본뿐이다. 일본은 이제 뭐 남는 거는 정신력밖에 없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들고 인간 오뢰를 만들고 해서 끝까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항전을 계속하는데 결국 계속 연전연패. 44년 6월에는 사이판에서 지고 10월에는 필리핀에서 패했으며 45년 2월에는 이호섬에서 패했다. 이어서 본토가 코앞인 오키나와에서도 대패. 그래서 결국 45년 7월 17일 우리나라로 치면 재헌절이네. 처칠, 스탈린, 트루먼이 트루먼이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서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일본은 항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미국은 그 리틀보이라는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 상공에 한 개를 터뜨렸다. 그러니까 반경 1.6km 이내 모든 것이 파괴되고 히로시마 인구 24만 5천 명 중에 당일에만 10만 명이 죽었다. 네, 그래도 항복 안 하자 다시 3일 뒤에 원자 폭탄인 팻맨을 또 터뜨렸다. 두 개의 원자 폭탄으로 45년 말까지만 해도 21만 명이 희생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때 희생된 조선인도 약 4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그 8월 15일 히토히토 천황이 항복 선언으로 알려진 옥음 방송을 내보낸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수요 집회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1년 12월 14일 1000번의 집회가 열렸고 위안부 소년을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졌다. 바로 이 35년은 박시백님이 특히 만화로 그려가지고 굉장히 참 읽기 편하고 그림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